계속 이대로 가면 한국의 뭐 중소 제조업은 거의 설 자리를 잃는다.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한국 문화가 한류라는 정말 새로운 아이콘으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종의 질시가 많이 들어있죠. 하버드대 연구팀 조사에 따르면 중국인의 중앙정부에 대한 지지도가 해마다 증가한다고 하는데요. 2003년에는 86%에서 2016년도에는 93%로 상승했다고 해요. 거의 뭐 100% 가까운 맹목적인 지지율이라고 보는데요. 정부 지지율 이거 어떻게 좀 봐야 되나요? 여론조사라는 게 항상 누구를 대상으로 하느냐, 네네. 이제 그거에서 움직이는데, 하버드대가 조사를 했지만 중국에서 설문조사하고 이러는 거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안배된 표본들하고 했을 거고, 중국인들이 내부적으로는 불만이 있더라도 대외적으로 중앙정부에 대해서는 일종의 뭐 애국주의 같은 게 또 발동을 할 수도 있겠죠. 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굉장히 복잡하겠지만 대외적으로는 어쨌든 중앙정부에 대해서 설계된 지지도, 뭐 이제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네. 중국을 비판했던 알리바바의 창업자 마윈, 결국 경영권을 박탈당했는데, 이런 마윈을 비판한 그룹이 또 마윈을 롤모델로 삼았던 청년 세대라는 점이 조금 저는 충격적이더라고요. 뭐 홍콩시를 지지한 나이키 불매 운동이라든지, 뭐 위구르 지역에서 생산한 면화를 안 사겠다는 H&M 이제 퇴출 위기까지 이제 몰았던 이런 청년 세대의 움직임, 정부가 주도한 게 아니라는 게 조금 더 놀라운데요. 이런 자발적인 움직임 어떻게 좀 해석하면 될까요? 중국의 청년 세대는 그 이전 세대하고 좀 다른, 우리도 MZ 세대라고 그러잖아요. 네. 보통 이제 중국에서는 1990년대부터 애국주의 교육운동이라는 걸 실시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중국이라는 데가 세계적 국가 원래였고, 잘 나가던 국가였는데, 이 아편 전쟁 이후에 서구 제국주의 열강의 침탈에 시달리면서 이제 아시아의 병자가 됐고, 그거를 위대한 공산당이 혁명을 통해서 세계적 국가로 만들었다. 그리고 개혁개방 이후에 국제적으로 인정받으면서 이 경제적 성공은 이제 정치적 지위의 상승으로 이어졌고, 그거를 보고 자란 젊은 세대들이 자신감을 갖는 거죠. 그러니까 15살에서 20살, 21살 정도의 중국의 청년 지지층이 시진핑의 최대 지지자예요. 아, 이제 우리가 미국하고 어깨를 나란히 하고 맞짱을 뜨는 국가가 됐다. 그리고 잘하고 있는 거 아니냐. 시 주석이 이렇게 하는 거에 대해서 왜 반기를 드냐. 내가 볼 때 잘못한 거 하나도 없는데. 이런 얘기들을 이제 많이 했고, 특히 소분홍, 스몰 핑크라는 앱이 있어요. 이제 애국 민족주의 학생 그룹이에요. 물론 이제 그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 조금 그게 달라지긴 했어요. 강력한 지지자에서 강력한 견제자, 감시자로 약간 이제 돌아선 면은 있는데, 이 친구들은 소위 소황제, 소공주 세대란 말이에요. 한 자녀 같기에 그 집안에서 온갖 전폭적인 지원을 받고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부족한 것도 잘 모르고, 이데올로기적으로도 당시에 소위 시진핑식 애국주의, 정치적 민족주의 이런 거를 지지하는 세력이었던 거죠. 이제 이 정도 됐으면 우리가 꿀릴 게 없다. 우리도 우리 목소리를 내면서 살자라고 주장하는 세력들이었던 거예요. 시진핑 초기에 15살 친구들은 지금 20대 중반이 됐으니까 자기네들도 이제 보는 게 다 달라졌잖아요. 왜 중국이 뭐만 한다고 그러면 이렇게 싫어하지? 이런 데 대한 이제 의문을 갖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자기네가 볼 때는 잘못한 게 하나도 없고, 오히려 미국한테 계속 압박을 당하고, 중국이 뭐만 하면 반중 정서가 나오고, 그런 것들을 이제 깨우치는 시기가 온 거예요. 이 친구들한테도. 이 친구들이 어떻게, 이 세대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게 이제 포인트가 되겠죠.
중국의 유명 인플루언서 같은 경우에는 뭐 한복이나 김치나 태권도 같은 게 이제 중국 문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뭐 문화 동북공정이라고 뭐 이렇게 이야기들 하더라고요. 뭐 이런 이유가 좀 있나요? 사실은 이제 아주 상식적 차원에서 보면 중국이라는 나라가 아시아 지역에서는 어쨌든 최강국으로 과거 수천 년간 군림을 해왔어요. 개혁 개방 뭐 이거 통해서 G2로 됐다고 그래서 이제 세계적인 파워를 갖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한국이라는 작은 나라가 한국 거는 너무 잘 퍼지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일종의 질시가 많이 들어있죠. 사실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일본 잘 나갈 때는 일본 기모노 보고도 자기네 거라고 그랬어요.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전통 복장들 있잖아요. 그것도 다 자기네 거다. 화교들이 가서 다 퍼뜨린 거다.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들의 것이 세팅이 안 되는 거죠. 아주 쉽게 얘기하면. 그럼 이제 남의 나라 걸 뺏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김치. 절임 음식은 전 세계에 다 있어요. 중국은 중국식으로 절이고 일본은 일본식으로 절이고 한국은 한국식으로 절여 먹는 거죠. 그럼 절임 음식을 해서 먹는 거는 문명이면 그런 김치를 먹는 거는 문화예요. 한국 문화. 그럼 문화하고 문명을 구분을 못 하는 거야. 동북공정도 똑같은 거예요. 동북공정은 이제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만주라는 지역, 거기는 한 번도 한족이 살아본 적이 없어요. 거기를 중국의 역사로 중국 스스로가 잘 안 했었어요, 옛날에. 갑자기 2000년도에 중국에서 동북의 역사는 중국의 역사다. 이러고 들고 나온 거예요. 이것도 우리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 티벳의 역사도 이렇게 가지고 갔어요. 이걸 서남공정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흐름 속에서 이제 중국이 늘 고민하는 게 정통성입니다. 정통성인데 중국이 다 중국 민족이라 하지만 몽골이 중국 민족입니까? 아니잖아요. 몽골한테 지배당했잖아요. 원나라. 그 다음에 청나라는 만주족이에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그 일종의 피해의식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문화적인 피해의식이. 한국 문화가 이제 21세기 들어서는 한류라는 정말 새로운 아이콘으로 전 세계가 열광을 하고 있고, 한류 전에는 일본 문화가 또 나름대로 세계적으로 기능을 했죠. 근데 중국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수천 년의 문화 대국이라고 얘기하는데 중국이 자랑하는 그 휘황찬란한 문화가 자칫 한국이라는 자기네는 늘 속국이라고 생각했던 이 나라의 문화에 먹혀서 이상하게 전락이 될 수도 있다. 그런 좀 우려, 그런 것도 좀 들어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동양에서 자기가 문화를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문화가 더 발전돼서 이 거꾸로 움직이는 데 대한 불안감. 이런 것들이 더 많이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중국은 여전히 큰 시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또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떤 전략으로 조금 접근하는 게 좋을까요? 사실은 이런 거는 단편적일 수 있는 건데 실질적으로 정서의 문제거든요. 사실 한국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서 이렇게 적대감을 갖고 있는 국가는 아니에요. 1992년 수교 이후에는 경제, 사회, 문화 이런 쪽을 큰 축으로 해서 상당한 발전을 한 것도 사실이에요. 다만 이제 우리가 중국과의 수교에서 가장 크게 기대했던 건 이제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에 있어서 역할을 기대를 했는데 이 북한도 중국말 매번 들을 수는 없잖아요. 안 듣습니다, 북한도.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하고 좀 인식의 차이가 생겼고, 사실은 한중 수교가 이제 올해 32년이 됐는데 이 북한 요인 때문에 뭐 정치, 외교, 안보 이쪽에서는 대화가 없잖아요. 사실은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었느냐라고 보면 그게 중국 때문에 그렇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러나 안 됐잖아요. 오히려 북핵은 더 고도화되고 한반도의 핵위기는 더 세졌단 말이죠. 지금 이 대목에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한반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고 어떻게 경제 기로를 활성화하고 하는 얘기를 이제 본격적으로 얘기해야죠. 30년간 이제 겉으로 뭐 세계 외교의 기적이었다 막 이러고 왔어요. 그런데 사드 때 이제 이렇게 됐고 이제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양자 간에 어떤 문제가 어떻게 되고 뭐가 문제고 이런 것들을 하나씩 짚으면서 서로 풀어가는 수밖에 없다. 큰 틀의 미중 전략 경쟁이라든가 북핵 문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거냐.
두 양측이 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좀 하면서. 그래서 저는 해결되기 어렵다고 생각해요. 갈등 관리하는 거다, 애초부터. 미중도 마찬가지잖아요. 바이든 시진핑이 2번 대면으로 만나서 갈등이 충돌로 비화하지 않도록 관리하자. 관리된 경쟁을 하자,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것들이 좋은 게 될 수 있죠. 그런 식으로 좀 방향을 만들어가는 게 이 한중 관계에서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요즘 가장 큰 이슈인 이커머스를 또 안 여쭤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뭐 통계청에 따르면요, 2023년도 온라인 쇼핑에 대한 해외 직구액이 무려 이제 6조 7천억이었는데 이 중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3조 2천억. 네, 거의 절반 이상인데요. 뭐 알리테무 시인이라는 알테시라고 불리는 이런 어떤 이커머스의 약진이 좀 두드러지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력 어느 정도라고 좀 보고 계세요? 사실은 계속 이대로 가면 한국의 뭐 중소 제조업은 거의 설자를 잃는다, 이제 이런 상황이 걱정이 많이 됐죠. 그리고 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거나 뭐 의약품 이런 데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불법 무기 같은 것도 얼마든지 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이제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는데, 갑자기 중국계 늘어난다고 우리가 뭐 세관원을 막 늘릴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병목 현상이 생기게 돼 있어요. 뭐 중국이 자신들의 제조업 능력을 발휘해서 다른 나라보다 싸게 만들어서 팔고 싸게 사쓰겠다는데, 자유시장 경제 국가에서 그걸 뭐 막을 수는 없잖아요. 다만 정부가 공평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흐름을 만들어줘야 된다. 그럼 중국은 왜 한국에 이렇게 왔느냐? 한국이라는 데가 인천이라는 허브 공항을 가지고 있고, 한국이 이런 시스템이나 이런 게 잘 돼 있다고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 있고, 우리 같이 막 저녁에 시켰는데 새벽에 배송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불가능한 일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메커니즘을 또 중국은 약간 쓰려고 그러고, 그래서 이제 여기다가 물류 창고도 만들고 막 그러려고 그러는데, 근데 이게 이제 왜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냐면, 과잉 생산이라는 거가 미국이나 EU에서 문제가 되고 있고, 그런 것들이 뭐 배터리, 전기차 이런 하이테크 분야도 있지만, 요런 것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중국 사회하고 관계가 있는 건데, 취업률도 올려야 되고 경제 활동을 올리는데 큰 돈이 안 들면서 지방에 있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정부가 충분히 눈을 감아주고, 일부 필요한 거는 또 좀 뒤도 봐주고, 속된 말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하신 알테시가 전 세계 50개 나라에 지금 이렇게 나가 있고 다 고민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마존도 굉장히 위협을 받았었는데, 이제 미국 같은 데도 약간 진정기로 들어가는 것 같아요. 결국은 소비자들이 선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만 말씀드린 이런 제도적인 차원에서의 규범화 이런 걸 통해서 공평하게 흘러갈 수 있는 큰 흐름, 이런 것만 주면 그거에 경쟁하는 거죠. 프랑스 의회에서 그 쉬인 같은 데도 제재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 신장이라는 데가 그 위구르, 거기가 이제 뭐 강제 노역 한다고 그러는 데인데, 거기가 중국 면화의 90%를 생산하거든요. 그럼 그 강제 노역을 한다라는 게 중국은 부정하지만, 불공정 경쟁을 해서 원가를 낮춰서 만든 옷이니까 그래서 규제하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 맞추려면 중국이 글로벌 스탠다드를 따라가야죠. 차이나 스탠다드만 가지고 우겨서 안 되는 거지. 그게 이제 국제 경쟁을 하는 룰이잖아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정부는 정부대로 또 기업은 기업대로 그런 환경 조성하는데 충분한 역할 또는 충분한 준비,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네. 혹시 교수님께서 뭐 우리나라 정부에 좀 기대하는 바가 있다, 어떻게 좀 해줬으면 좋겠다, 한번 뭐 좋은 말씀 한번 네, 부탁드려볼까요? 그 조언은 할 게 없고요. 사실은 우리는 그 중국이 나홀로 성장할 때 중국 효과를 많이 봤어요. 차이나 이펙트라고 하는데, 이제 중국 경제가 안 좋으면 우리가 탈중국을 하거나 이런 건 괜찮아요.
근데 대안이 없는데 어떻게 그냥 벗어나가요? 그러니까 분야별, 업종별, 뭐 경제적으로는, 정치적으로는 어느 선까지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지 이런 전략적인 고려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가야 된다. 그러니까 힘들죠. 몇 기 정부를 거치면서 또 다 고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가 판단하는 상황,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는 그 방법이 뭐 지금으로서는 제일 좋은데, 다만 그 판단 과정에서 고려해야 될 게 많잖아요. 그런 걸 좀 충분히 해서 움직인다면 나름대로 그 기능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물론 뭐 글로벌 중추국가 이게 될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런 이슈도 선도해 나가면서 뭐 중국과의 교류, 미국과의 교류 이렇게 해나가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아유, 오늘 감사합니다. 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자, 오늘 영상이 좋으셨다면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지식이 되고 돈이 되는 지식업 클래스는 다음 시간에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맞습니다.